예, 안녕하세요. 해피하고 친숙한 회로이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즐겁게 가야 되는 게 그전 수업은 뭐 길긴 길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로에서는 교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교류 때문에 직류를 배우는 거야. 직류는 고등학생 애들도 다 풀어요. 요즘 수능 시험 되게 어려워졌다고요. 옛날보다 내가 만약에 지금 수능 보다면 학교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학도 그렇고 뭐 물리 쪽도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거 막 만점 맞잖아요. 만점 맞고 막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A급 강사들 분들 보면 뭐 메가스터디 요즘 많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데서 보신 분들 보면 거의 만점 맞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등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초 실력이 있다면 솔직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그냥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몰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때 못 배웠던 교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 집중하지 않으시면 끝에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대학교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보통 중간고사 때도 뭐 몇 챕터 그냥 휙휙 넘어간 다음에 중요한 파트 한 챕터 두 챕터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자격증 시험이든 대학교 졸업 시험이든 그다음에 전공이든, 전공은 솔직히 그냥 학점을 얻기 위해서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 전기계통이나 전자계통 하시는 분들은요, 입사 시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격증이랑 공무원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뭐 웬만하신 분들은 대학원 안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 위주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 가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요즘 NCS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로예요. 회로를 못하면 입사 시험에서 그냥 나가리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고대 학생이 있었는데 비전공자였어요. 비전공자였는데 고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왜 전기 쪽으로 갑자기 할까? 그러니까 고대 그 공과 쪽이 아니고 공과구나. 공과인데 화학계통이었어요. 근데 전기계통으로 다시 하겠다고. 왜냐하면 취직을 했는데 막상 맞지도 않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기기사 자격증 다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원 그 공공기관에 다 입사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입사 지원했는데 거기도 시험 보는 게 다 회로이론이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공공기관 어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도시거기공사 있어요. 거기로 입사를 했거든요. 잘 됐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이게 빼먹고 막 중요 챕터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이 전공 공부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회 진출했을 때도 필요한 자격증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입사 시험이든 한 번에 포함해가지고 한 번에 다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쉽다. 또 어떤 거는 왜 여기까지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공 공부만 놓고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사회생활 하던 이 공과 계열로 전기계통은 전기전자 쪽은 회로 쪽은 그냥 앞으로 모든 공과 계열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힘내가지고 끝에까지만 가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 수강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끝에까지 들으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실장 파트 한번 가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내용 중에 요거 기억나시죠? 역회로 반비례 관계. 그럼 좀 반비례 관계를 하고 볼게요. 역회로가 따로 있어요. 회로 파트에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소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 이렇게 하면 얘가 처음에 익숙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가 뭐예요? 레지스턴스죠. 레지스턴스의 단위가 뭡니까? 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턴스의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컨덕턴스예요. 실제로 컨덕턴스라는 소자는 없어요. 레지스턴스라는 소자가 병렬로 돼 있으면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단위는 이 옴의 거꾸로 된 모옴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덕턴스가 있고요. 그거에 반비례 관계에 있는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얘는 단위가 뭐냐면 켈리예요.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뭡니까? 예, 페럿이죠, 페럿. 개패듯이 캐패시턴스. 그래서 페럿이에요. 자, 이 페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자를 봤을 때 페럿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캐패시턴스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회로에서는 솔직히 캐패시턴스로 교류 쪽에서 써먹는 건 많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원래는 L이에요, L.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밑에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있어요. 자, 직렬 소자는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병렬 소자는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즉,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모든 소자의 대빵이에요. 근데 임피던스라는 건 실제로 소자가 아니에요. 가상의 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있는 소자는 R, L, C 소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소자예요. 내가 전자부품 만들면 R, L, C는 있는데 임피던스라는 소자는 실제로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R 값과 나중에 이 L 값이 주파수 성분이 합쳐지면서 리액턴스로 바뀔 거예요. 그 리액턴스로 바뀔 때 그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계산하면 회로에서 그걸 하나로 해석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소자는 아닌데 이게 가상의 소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친숙한 단위인 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드미턴스는 친숙한 단위인 모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옴은 알겠어. 근데 얘가 대빵이라면서요. 그럼 대빵 안에 리액턴스 소자가 들어가 있겠죠. 즉 L 값과 C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위가 틀려. 그죠? 그러면 단위가 틀리면 이 단위를 옴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어떤 중간에 뭐예요? 컨버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원래 이 L 값이란 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얘가 교류 전원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 교류 전원을 인가한다면 얘가 이런 거예요. 여기 뺑글뺑글 돌죠. 그럼 만약에 전류가 이쪽으로 가요. 뺑글뺑글 돌아. 근데 돌고 지나갈 때쯤 되면 반대편에서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뺑글뺑글. 그러면 이 뺑글뺑글 도는 거는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느려지죠. 실제로 얘네는 뭐 할 거냐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의 시간을 느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상 성분이라고 할 거예요. 지상에서 이 상은 위상이 될 거고요. 7장 제목인 페이저, 위상이 페이저예요. 이 위상이 페이저인데 그 위상을 나중에는 이거를 더 쉽게 말을 바꾸면 시간차라고 할 거예요. 시간차. 그 시간차가 지지하다는 거예요. 지지가 뭐예요? 느려진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내 수업이 지루하다. 왜 수업이 지루해요? 느려지니까.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성분이란 건 뭐냐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즉 전압이 원래 걸렸으면 전류가 바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직류는 원래 이렇게 돼요. 직류는 전류가 있으면 딱 T가 0초인 순간 바로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에요. 즉 같은 시간대에서 전압이 이렇게 출발했다면 전류도 똑같이 뭐예요?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시작 시간이 같다고. 그런데 교류는 얼터네이티브라서 원래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동위상은 똑같아. 시작점은 똑같아. 근데 교류에서는 이 L 값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직류에서는 L 값과 C 값이 있다고 해도 시간차는 발생시키지 않아. 그런데 교류에서는 L 값과 C 값에 의해서 시간차가 생겨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전압이 시작했을 때 전류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얘가 늦게 시작해버려. 뭐 때문에 늦게 시작하냐면 얘가 전압과 전류라고 해볼게요. 뭐 때문에 늦게 시작하냐면 이 L 값 때문에 가는데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뺑글뺑글 돌아갈 때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자성이 생기겠죠. 자성이 생기면 끌어당겨. 가지마 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으면 뭐예요? 느려질 거예요. 느려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상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교류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냐면 시간에 따라서 dt분의 di라고 했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해. 뭐가 변하냐면 왔다 갔다 크기가 변해. 크기뿐만 아니라 극성까지 변해. 즉 교류에서는 A 값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A 값을 곱해가지고 유기 기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종의 전위차가 지 혼자 생겨. 그러면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일종의 전원이잖아요. 전원이 있는데 얘도 전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얘가 전원이 돼서 어떻게 해요? 얘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인데 여기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순간적으로 변해. 그럼 서로 어때요? 싸우죠. 그죠? 원펀치 날리는데 얘도 원펀치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극성이 바뀌면서 얘도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쪽에 자성이 생겨가지고 그 자성 때문에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의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L 값이라는 놈은 교류에서 얘가 극성이 왔다 갔다 바뀌면서 전류를 느려지게 할 거라고. 물론 전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류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L 값 때문에. 알죠?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이런 걸 표현하면 좋겠네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Hz라고 해요.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Hz. 근데 얘가 우리나라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60번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60Hz예요. 그래서 1초에 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냐면 60번 왔다 갔다 해. 그리려면 죽었다. 예, 사대가 포기했어요. 이게 몇 번이에요? 60번을 정말 짧은 시간 1초 동안에 6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전압과 전류가. 그렇죠?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어차피 흐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동일하게 60번 움직여. 근데 60번 움직인다면 이거 한 번 움직일 때는 몇 초일까요? 그렇죠? 한 번 움직일 때는 뭐예요? 60분의 1초 동안 한 번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중에서도 이 L 값에 의해서 4분의 1 정도가 순수한 L만의 회로라면 60분의 1초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만큼 또 작은 만큼 시간이 느려져. 순수한 L만의 회로라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는 90도 이상이 뒤져지는데 그 90도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360도가 60분의 1초야. 360도가 60분의 1초. 뭐 한 바퀴 도는 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60분의 1초가 걸린 거죠. 바퀴로 치면. 그래서 거기에 4분의 1초만큼 느려진대. 그러면 이걸 결정한 건 결국 뭐냐면 이 헤르츠가 결정하는 거예요. 즉 주파수가 얼마큼 느려지냐를 결정한다고. 그런데 그 느려지는 시간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려면 요 L 값에다가 주파수인 60Hz 주파수를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옴 단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2파이를 또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2파이 F를 뭐라고 할까 하면 오메가라고 하고 각 주파수라고 할 거예요. 내가 좀 전에 한 바퀴 도는데 360도라고 했죠.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360도예요. 얘가 왜 나왔냐면 원래 발전기를 보면 삼상으로 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단상으로 칠게. 얘가 발전기야. 발전기는 중간에서 한 바퀴 돌면 뭐예요? 자성이에서 이런 파형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런 파형 하나에 기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발전기잖아요. 이게 발전기는 요즘 보통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터빈 엔진을 쓰니까, 터빈 모터를 쓰니까 그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노즐을 통해서 쫙 증기를 뿜어내주면 얘가 한 바퀴 돌죠. 그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파형 하나에 기전력, 전압이 나온다고. 근데 얘가 1초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1초에 60바퀴 돌릴 정도로 엄청 빨리 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쏴주게 되면 얘가 1초에 60바퀴 돌면 그게 60Hz짜리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은 이게 각도는 몇 도예요? 360도죠. 얘를 뭐라고 할까 하면 디그리라고 하죠. 예. 디그리에서 얘를 만약에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한 바퀴는 2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주율이잖아요, 원주율. 원주율의 2배 하면 뭐예요? 그리고
길이를 반지름을 1로 치면 2파이라면 이게 원주 한 바퀴 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이가 들어간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그냥 여기서 한 바퀴 해볼게.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1, 두 바퀴 돌리면 2파이 2. 그러면 60번 돌리면 2파이 6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코일값만큼이 뭐냐면 저항성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저항성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원래 저항이라는 놈은 R이라는 놈은 열과 빛을 내는 놈이죠. 열과 빛을 내는 놈인데 이 저항은 뭐하는 놈이냐면 열과 빛을 내는 역할이 아니고 시간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시간차를 좀 딜레이 시키는 역할을 하는 저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임피던스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옴단이야. 그러면 여기 저항을 집어넣고요. 나중에 저 2파이 Fl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할 거예요. 유도해. 시간을 느리게 할 거야. 그러면 이때 얘도 옴이고 얘도 옴으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봐봐요. 얘는 열과 빛을 낸다고 했죠? 뜨겁게 하든 밝게 하든. 그 다음에 얘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시간차를 준다고 했어요. 시간차. 그러면 열과 빛을 내는 놈과 시간차를 내는 놈은 역할이 틀리죠.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이야. 뭔가 방해하는 성분이죠. 얘도 전자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열받게 만들죠. 얘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느리게 가게 하는 거야. 역할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성분을 좀 틀리게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해줄 거예요. 플러스 얘는 차원이 틀린 놈이라고 해서 J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학 쪽에서는 여기 부분이 실수부라고 하고 여기를 허수부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로 나눠준 게 원래 여기다 I라고 붙여가지고 실수, 허수를 구별해 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복소수구나. 그래서 수학적 내용을 갖고 온 거다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는 열과 빛을 내는 놈과 시간차를 내는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 그거를 한 곳에 표현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복소수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맞닥뜨리는 순간 수학 나왔으니까 저는 회로 포기할게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여기 책에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J를 제곱하고 뭐 J 3승하고 뭐 J로 나누고 뭐 그러니까 허수부를 나누고 곱하고 뭐 이런 수학적 내용인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고 우리 대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원을 두 가지 나타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 얘기했어. 전기인 중에 똑똑한 놈이 야, 이 시간차가 나고 열과 빛을 내는 놈과 시간차가 나는 거를 시각적으로 빨리 보이게끔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때 얘가 전기인이 막 찾은 거예요. 수학적 내용 중에. 보통 옛날 수학자들이 과학자였잖아요. 수학자들이 전기 만들었잖아. 물리도 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타내는 복소평면. 야, 이걸로 표현했더니 대박이다. 눈으로 보여. 한번 해볼게. 여기 실수축을 내가 이제 저항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허수축을 리액턴스 X축이라고 할 거야. 즉 열과 빛을 내는 놈과 시간차를 나타내는 놈을 한 번에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해. 그럼 얘가 임피던스가 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만큼의 유효 성분이 있다. 즉 저항 성분이 있고 이만큼의 시간차를 발생시키는 놈이 있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에 각도가 있는데 이걸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세타가 제일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거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왜? 이게 돈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저항은 실제로 소비 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I 자승 R이라고 해가지고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I 자승 X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무효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무효 성분과 유효 성분의 차이는 뭐냐면 무효 성분과 유효 성분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P 유효 그 다음에 여기는 P 한 다음에 R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얘는 와트지만 얘는 버려봐 해가지고 버리는 놈이에요. 봐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놈이야.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권투를 하는데 이게 잽을 스트레스를 딱 날렸는데 정확히 내가 힘을 100을 썼으면 맞은 놈도 100만큼 타격이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치다가 누가 이게 여기 소매자락을 딱 걸쳐가지고 이게 빗맞았어. 빗맞으면 원래 100으로 까야지만 얘가 원펀치 강냉이로 그냥 쓰러지는데 10만큼 이렇게 버려지는 거야. 삑살이었어. 그러면 반격이 들어오는 거야. 반격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죠. 즉 버려지는 게 된 거. 한 방에 끝낼 걸 두 방, 세 방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이걸 이제 유효타, 무효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력도 마찬가지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이란 건 실제로 내가 밥솥을 생각해 볼게. 전기밥솥은 순수한 유효 전력만의, 소비 전력만의, 저항만의 회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밥솥은 괜찮은데 밥솥은 내가 100와트만큼 주면은 100와트만큼만 돈을 내면 돼. 근데 냉장고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냉장고 뒤에 보면 팬이 있어. 팬이 뭐냐면 L 값이야. 왜냐면 팬은 코일을 감아가지고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 가지고 유도 기전력으로 해가지고 얘를 돌려주는 거거든. 그게 모터의 원리잖아요. 근데 모터로 돌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코일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L 값이, 즉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커졌어. 커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있어요? 전압과 전리의 시간차가 발생해.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건초를 했을 때 내가 날렸는데 시간차에 의해서 삑사리가 난 거야. 그러면 내가 전기세를 낼 때 난 100와트만큼만 썼으니까 100와트만큼만 돈을 낼게요. 이래면 좋은데 10만큼 버려지는 새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실제는 뭐 볼트 암페어라고 하잖아. 피상 전력을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데 100 볼트 암페어만큼의 돈을 내고서 100 볼트 암페어만큼을 갖고 왔어. 근데 그 중에 90와트는 유효로 썼는데 10 버려봐. 바 성분은 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10만큼 버려진 게 생긴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건 어디서 사라진지도 몰라. 그래서 정인들이 그거를 발견했어. 어디서 사라졌냐? 이 10만큼이 어디서 버려진 거지? 쓸데없이? 그게 뭐 때문에 버려졌냐 했더니 전압과 전리 위상차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어떤 놈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그래서 돈이 쓸데없이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인상도 다 그렇잖아요. 돈이 뭐예요? 시간이 돈이죠. 똑같은 거야. 정리도 똑같은 거야.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차가 나면 그 버려진 만큼 여러분들이 그거만큼 부담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내가 왜 부담해야 돼요? 한전에서 부담하면 되잖아요. 한전에서 전기 보냈으니까 걔가 잘못한 거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원래 옛날 같으면 우리 집에는 밥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열등 하나밖에 없었어. 그때는 저 한전에서 책임 안 져도 돼. 왜? 회전기, 이 L값을 많이 안 썼거든. 이 L값이란 건 다 코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코일. 코일을 내가 안 썼어. 옛날에는. 옛날 분들은 다 그냥 다 전기밥솥 뭐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거고 백열등으로 다 불을 밝혔기 때문에 순수한 R만의 회로를 쳐가지고 시간차라는 게 거의 발생을 안 했어. 근데 우리 집이 되게 잘 살게 됐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그냥 집을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뭐예요? 전동기로 움직이다. 전동기가 뭐예요? 거의 90%는 전동인 코일이란 말이야. 코일이 뭐야? L값이죠. 그러니까 니네 집이 잘 살면서 L값을 많이 쓰게 되니까, 니네 집이 L값으로 된 기기들이 많아지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한전에서 책임지냐고. 가난한 사람들은 L값을 안 쓰니까 열만 내고 뭐 비만 내는 그런 것만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만 내면 되는데 잘 사는 놈들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한전에서 책임지라고 한 거야. 엘리베이터 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쓰고, 에어컨 다 뭐예요? 팬으로 돌아가죠. 에어컨 쓰고 냉장고 쓰고. 냉장고는 서민 물품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것도 분명히 시간차를 발생시킨다고. 그것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야. 뭐가? 시간차에 의해서 버려지는 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 시간차가 나는 걸 시각적으로, 시간차가 많이 나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죠. 그죠?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돈을 더 물리고 싶은 거야. 니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근데 이 역률 값이, 나중에 이게 역률이라고 할 건데, 이 시간차가 많이 나면은 분명히 그만큼 돈을 내야 돼. 근데 우리 집이 아파트야. 가정집이면 그래도 괜찮아. 일반 가정집은 그래도 역률 웬만한 거 다 한전에서 보상해주고, 우리 가전제품 보면 콘덴서를 나중에 진상 성분인 시간을 느려진 거를 보상해주는 콘덴서를 다 달아줄 건데, 집 안에는 괜찮아. 근데 공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는 콘덴서를 따로
집집마다 그냥 그거 하나씩 달아줄 수가 없어. 그건 공용으로 달아야 돼. 그래서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이 전기 시설 관리로 가가지고 뭐부터 해야 하냐면 이 역류 관리부터 해야 돼. 역류가 뭐냐면 L값을 많이 쓰면서 공용으로 엘리베이터 거 엄청 큰 물건들 또는 공장에서 회전기를 많이 쓰면서 그거에서 시간차가 생겨서 돈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률이 떨어지면 요게 아예 밑으로 가가지고 유효 성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덕턴스 성분이 커져. 그러면 시간차가 벌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역률이라고 할 거야. 역률 세타라고 하는데 이 역률 세타는 1이면 제일 좋아. 코사인은 1이면 이 세타 값이 얼마여야 돼요? 0도여야 되죠. 0도. 즉 세타 값이 0도라는 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인덕턴스를 많이 쓰면 코일을 많이 감으면서 이게 점점점 벌어질 거야. 그러면 이 역률이 즉 코사인 세타를 나중에 역률이라고 볼 거예요. 전기인들은 유효율 역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효율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1값이 아니고 0.9, 0.8, 0.7 떨어질 거라고. 그럼 각도가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는데 전기세가 이런 식으로 매겨져요.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세타가 0.9를 기준으로 해서 0.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9 이하로까지 시간차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할증이 붙어. 택시도 12시 넘으면 할증이 붙죠. 짜증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9 이하로 되면 할증이 붙어. 할증이 붙어가지고 전기세 원래 여러분들 그 누진세라는 거 알죠? 일반 가정집 누진세가 있잖아. 원래 여름에 피크치 전력을 많이 쓸 때 그 원래 정해진 것 값보다 조금만 더 많이 써도 갑자기 할증이 붙잖아요. 그게 누진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건물도 역률 관리를 못하면 전기세 폭탄을 먹어. 그 값이 역률 보상을 제대로 못했을 때 뭐 가정집이 여러 개가 한 아파트에 있다고 치면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막 몇백만 원 단위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역률 관리를 잘못하면. 물론 아파트는 실제로 별로 그러지 않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역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역률에 따라서 전기세가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월급이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1인당.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 공장에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역률을 항상 관리해야 돼. 그래서 역률은 9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0.9에서 0.95, 즉 90%에서 95%까지는 역률 관리 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포상식으로 할인을 해줘. 전기세는 할인을 해줘. 되게 좋죠. 그래서 보통 그 건물 시설 관리하면 역률계라는 게 있어서 그 역률계가 거의 100에 가깝게 돼 있어. 즉 95%는 기본적으로 넘고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전기세 폭탄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 아파트에서는 역률이 다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춰요. 근데 공장은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공장은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회전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거든. 공장에는 모터들이 천지죠. 모터 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일 값이 엄청 많으니까, 즉 인덕턴스 값이 크기 때문에 얘는 역률이 쭉쭉 떨어져. 시간대마다도 모터 돌아가는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대마다도 그냥 이게 이 시간차가 그냥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역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막 그런다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역률을 그 시간대마다 만약에 역률이 훅 떨어질 때는 C라는 컨덴서를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역률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나중에 역률 보상해 주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각도를 밑으로 내려주는 놈이 있어요. 걔가 뭐냐면 C, 콘덴서가 될 거야. 여러분이 계속 배웠던 캐패시턴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덕턴스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용 전기가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가정용 전기는요 50% 이하예요. 옛날에는 30 몇 프로밖에 없었고 나머지 70%가 다 공장, 대기업들. 뭐 얘기하면 좀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도 퍼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전기세도 대기업 공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전기 쓰는 건 70%가 다 공장 쪽이었거든. 지금은 이제 물론 가정용 전기가 좀 더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공장 같은 경우에 그냥 풀로 돌아가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전기의 70%를 다 썼다고. 근데 거기는 전기세를 할인해 주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서민들 보고 전기세 아끼래. 우리 나 쓰는 거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역률 보상할 것도 없이 우리 난 전등 하나에다 밥통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온룸이라. 근데 가정들 보고 전기세 아끼라고 해. 더 돼지긴데 에어컨 쓰지 말라고 해. 실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예, 공장 쪽에서 회전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장에서 전기,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의 반 이상은 다 공장 쪽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특히 역량 관리 잘해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거는 돈이야, 돈, 머니. 우리가 머니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니죠. 이 머니 관리할 때 역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거 이거야. 역률 관리하려면 L값과 C값에 대한 그것 때문에 위상차가 어떻게 나고 그 위상차 나는 거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보상했을 때 재수없게 L값과 C값을 완벽하게 보상해 주려고 같이 딱 맞춰 놓으면 알마이어가 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미친 짓이 공진이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공진이 일어나면 망해. 뭐 나중에 공진이 일어났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전기 쪽에서.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기들은 뭐예요? L값과 C값을 어떻게 조정하냐가 제일 중요해. 물론 저항 R에 대한 소비 전력 값도 조정하면 좋겠지만 이게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에서 전기장판 쓰지 말라고 하면 개새끼 욕 나오잖아요. 아니 추워 돼지겠는데, 그죠? 전등 10개 써야 되는데 아니 뭐 3개 우리 집에 3개밖에 없는데 하나 전기세 아끼라고 하나 빼세요. 뭐 형광등 하나씩 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전기세 아낀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써야 되는 거 써야 되는데 쓰되 최소한 쓸데없이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거, 이건 아끼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기가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L값과 C값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알아왔던 거고 이제 그걸 드디어 써먹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먹으려면 우리가 전기 이론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임피던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복소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뭘 배우는 거냐면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드디어 원래 내용이 나네요. 7장. 복소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지만 뭐예요? 시각적으로 위상차가 나는 걸 내가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위상차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위상차가 아니고 위상을 페이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페이지라고 하는데 페이지 상관없습니다. 예, 뭐 붙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 영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예, 나도 영어 못하는데 뭐. 나 외국 나가면 영어 못해. 그래서 외국 안 나가요. 비행기도 안 타요. 한국에서만. 집에서만. 예, 집에서만 맨날 놀아요. 방콕이 제일 좋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는 위상차라는 것만 알면 돼. 이게 나중에 뭘까냐면 세타로 되고 이 세타가 360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순식값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복소수 표현부터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떠들었던 거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책 보시면 170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씩 배우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책 170페이지 봐볼게요.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줄에 교류회로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교류회로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왜 표현하냐면 밑에 있어요. 정연파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연파를 복소수로 바꾸면 정연파의 가감이 복소수의 가감이 되면, 가감이 뭐냐면 위상차가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되냐를 나중에 따질 건데요. 요게 가감된다는 건 위상이 가감된다는 거예요. 위상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느려지는 거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죠. 느려지는 거 뭐 때문에? 코일 인덕턴스 값 때문에. 그러면 빨라지는 건 캐피시턴스 C 값 때문에, 콘덴서 때문에 빨라질 거예요. 그거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거꾸로 정연파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눈에 보여. 근데 우리가 실제 회로에서는 정연파 순식값으로 나중에 교류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 표현을 알고 나면 정연파 표현이 쉬워지고 정연파 표현을 보고 나면 복소수로 바꿔가지고 위상차가 얼마나 나느냐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으로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대수적인 방법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에 이게 대입해서 취급할 수 있어가지고 해석이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정연파가 뭐냐부터 좀 예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대요. 즉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보통 우리가 얼터네이티브 해가지고 교류라고 해요. 교류와 직류는 차이가 있죠. 직류는 이렇게 쭉 똑바로 가는 거고 극성이 안 바뀌는 걸 말하는 거고, 교류는 시간 1초에 60번 극성이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이거 교류라고 해요. 근데 이거 많이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쵸. 고등학교 때 사인파라고 배웠잖아. 사인, 세타 이런 거 배웠죠. 안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대학교 갈 수도 없죠.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니까 대학교 갔겠죠. 그래서 사인파를 배웠어요. 사인파가 요 S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S 모양. 이거 잘 보면 S죠?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거 대칭 하면 S로 보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S 모양이라서 사인파라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인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는 이거 앞에다 그릴게요.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는 둥글겠죠. 물레방앗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영화 보니까 최근에 영화 본 것 중에 이제 지구가 망했어. 지구가 망했는데 거기 과학자가 있어. 과학자가 이제 지구가 방사능 오염으로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개발할 뭐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거기 폭포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전기니까 와 대박인데? 근데 그 물레방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물을 딱 끼얹어주면 얘가 막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이 축에다가 자석을 박어. 연구 자석을 박어. 그 다음에 겉에다 코일을 감싸. 그럼 뭐가 생산돼?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요거 자주 써먹는 게 옛날에 그 할아버님들이 자전거 막 타고 가잖아요. 자전거 막 열심히 밟으면 앞에 불이 들어오죠. 깜빡깜빡. 왜 깜빡깜빡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돌리니까. 이거 교류야, 일종의. 그러니까 빨리 돌려야지 얘가 불빛이 계속적으로 이게 불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지쳐가지고 페달을 들이밟으면 이게 꺼지는 거야. 또 밟으면 계속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플리커 현상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열심히 돌려주면 뭐가 생산되는 거예요? 전기가 생산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전기라고 해요. 발전기라고 해서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G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 G가 있어. 발전기가 있어. 근데 발전기는요, 발전기 축이 있겠죠.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이게 1Hz라고 있어.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바퀴 돌린 거라고 했죠. 그게 발전기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렸다고 표현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시간차가 났대. 즉 원래 발전기를 이렇게 돌렸으면 이걸 그대로 전압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전압은 요 모양이야. 근데 전류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파형을 그린다면, 그걸 둥글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네. 축이 원래 여기 있던 거에서 이만큼 시간차가 난 거야. 이만큼. 그러면 이렇게 둥근 거로 파형을 만든다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차 나는 거 표현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 왜 나쁘냐고? 이거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이 파이 r분의 뭐 원주고 이만큼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야. 사인을 가만 봤더니, 사인파 가만 봤더니 요거를 반으로 뚝 자른 거야. 잘라가지고 왼쪽 거 위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밑에다 붙여. 그럼 봐봐요. 얘가 일종의 연구 자석이라고 있죠. 연구 자석이면 N극과 S극이 있어.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N극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겉에는 코일이 있다고 했죠. 그럼 N극이 이만큼 돌아갔을 때는 뭐예요?
플러스 극이겠지. 전압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뭐예요? 그때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즉 극성이 바뀌는 거야. 왜 바뀌었냐 생각해보니까 자석을 돌렸기 때문에 바뀐 거야. 반 바퀴 돌렸을 때까지는 플러스 극인데, 물론 이제 딱 코일이 직각으로 냈을 때 딱 코일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면 그때는 전압이 최고치에 올라가겠죠. 아니면 또 시작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0볼트고 이만큼 왔을 때가 뭐예요? 최고로 전압이 높을 때고, 이만큼 됐을 때가 0볼트가 되겠지. 근데 반대로 돌 때는 뭐예요? 극성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점점 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극성이 그렇게 바뀌었던 거거든. 왜 바뀌었다고요? N극과 S극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반쪽을 쪼개가지고 여기 사인에다 붙였어. 모양이 참 아름답게 됐잖아요. S라인. 그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사인파 곡선이 되네. 사인파 곡선으로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사인이란 그 수학적인 표현 방식에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내용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모터라는 놈은 발전기인데 정기적인 내용인데, 그 정기적인 내용을 대수적으로, 즉 수학적으로 갖고 오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인파거든. 그러면 사인파를 다른 말로, 한글말로 뭐라고 하면, 얘는 영어로는 사인이죠. 한글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 정연파예요. 정연파. 예. 제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정연이었는데, 아무튼 정연 씨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정연파였어요. 그래서 파형이 S라인, 우리 여자친구 옛날 S라인이었어요. 되게 이뻤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연 씨가 이름이 정연파예요. 예.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정연파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인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연파. 그죠? 예. 정연파라는 게 수학적으로 정기적인, 이 회전이라는 거를 옆으로 펼쳐서 보기 좋거든. 회전이라는 걸, 여러분들 회전을 이렇게 가만히 봐봐요. 내가 이게 칠판에 회전기가 돌고 있으면 내가 이걸 떠나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으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거든. 이렇게 보면 각도상으로 나중에 여기서부터 전류가 이만큼 차이 나가지고 이만큼이 각도 차이 날 건데, 이 각도가 90도가 될 거예요. 90도는 시간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바퀴가 60분의 1초라고 했죠. 60분의 1초에 요만큼 시간차가 나면, 90도만큼 시간차가 나면 4분의 1, 즉 64, 24인가요? 예. 그러면 64, 24니까 240분의 1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90도만큼의 시간차가 난다고 치면은 최대가 이만큼 나는데, 이만큼도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요. 거의 L만의 회로예요. 변압기 정도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만큼 시간차가 나면 그때는 240분의 1초만큼 시간차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몇 프로 펼쳐놓으니까 보기가 좋잖아. 이만큼 시간차 난다. 근데 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얼마큼 시간차 나는데 이게 비교가 어렵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사인파로 표현했을 때랑 이렇게 표현했을 때랑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건데?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파라는 걸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정연파가 실제로 우리는 교류 파형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전류 교류를 순식값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런 꼴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소수꼴로 시간차가 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봐요. 여기 얘가 순식값으로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얘는 뭘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사인파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그 다음에 얘는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오메가 t, 그 다음에 각도 이만큼 차이 날 거예요. 뭐 때문에? L값 때문에. 각도가 0도면 가장 좋겠죠. 근데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얘가 나중에 위상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뭘 표현하냐면 최대값. 얘가 파형상, 즉 여기 돌아갈 때 가장 전압이 크게 뜰 때가 있겠죠. 그 값을 우리가 전류의
대값이라고 해서 IM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파형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 아, 모양은 사인파 모양이고 얘가 딜레이가 얼마큼 됐다. 위상차로. 딜레이가 얼마큼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값이 얼마인가.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그거 가지고 우리 모양은 무조건 교류는 사인파니까 그 안에서 다 그릴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정연파 전류라고 할 거예요. 정연파 전류. 그래서 우리나라 전류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전류는 정연파고요. 정연파 교류고요. 60Hz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 끝이야. 아, 회전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인파 모양으로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1초에 60번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끝이야. 그걸 우리는 순시전류라고 할 거고 순간적으로 각각의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마다 전류값이 바뀌기 때문에 전압값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한다고 해서 순시값이라고 할 거예요. 그 순시값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인파고 사인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정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연파를 눈에 보이게끔 이 위상차를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것도 보기가 싫대. 그래서 복소 평면에다가 R값과 X값으로 위상차가 나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를 임피던스 표현이라고 할 거예요. 이딴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흐름을 알았고요. 이게 중요하다면 아시면 돼요. 아, 임피던스 표현을 알아야지 내가 교류에서 시간차라는 걸 알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역률을 계산할 거고 그 역률을 계산할 줄 알면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쵸. 전기세를 나중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전기 관리자가 되는 거고 전기 기술자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뭐든지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차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간차 개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L값과 C값이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배웠던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냥 좀 넌지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진짜 시간차를 표현한 방법. 그거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류 표현으로 넘어갈 거예요. 괜찮겠죠? 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